안녕하세요. 오늘 서양미술사전 완전정복 42강입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이게 약간 이게 피곤한 기색이 좀 있죠. 근데 저는 전혀 괜찮습니다. 좀 시간이 새벽에는 좀 피곤해 보이긴 하지만 할만하죠. 자, 바로 보시죠. 음, 라이브 아트부터 나오죠. 뭐 이렇게 보네. 라이브 아트는 이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뭐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어떤 순수한 작품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교보다는 어, 굉장히 약간 이 그림을 원시적으로 그린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한번 보시죠. 자, 정의는 사실적 재현에 있어서 관례적인 전문적 기술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러한 기술을 직업적인 기준으로 보는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작업하는 체계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음, 체계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아마추어 화가들의 창작된 미술을 의미합니다. 특징 보세요. 특징은 요걸 알고 가야죠. 일반적으로 밝은 채색을 주로 쓰고요. 대상의 그 비사실적인 묘사, 그리고 과학적으로 체계지 못한 원근법, 그러니까 원근법이 애매하다라는 것이죠. 사용을 특징으로 합니다. 다시 밝은 색채, 비사실적인 묘사, 그리고 체계적인 원근법이 사용되지 못했다. 그래서 사용을 특징으로 하면 주로 이상적이고 초시대적인 때로는 신비주의적인 주제나 환경적으로 재구성된 현실을 이미지를 표현한다. 그래서 조화로운 세계에 대한 그 버전은 라이브 아트의 다양한 방향에 있어서 공통된 특징으로 샤갈과 같은 몇몇 고전적 현대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돼. 이미 고전주의 미술 이론에 이상화되었던 라이브 아트 외화는 19세기 말경에 유럽의 민중미술 전통의 쇠퇴와 함께 그 뒤를 잇는 지배적인 양식으로 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앙리 루소입니다. 루소 작품은 비평가들에 의해 진지하게 평가되고 인정받는 최초의 라이브 아트이기도 하죠. 영양전처는 라이브 아트는 1차 세계대전 전후에 프랑스에서 비평가이자 수집가인 비할름 우대를 통해서 대중적 미의식으로 각인되기 시작했대요. 1928년 파리에서 개최된 라이브 화가들의 단체전에서 대중화가 됐대요. 그래서 요거 잠깐 작품을 보시면 이런 작품들이야. 되게 뭔가 이렇게 원근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무슨 사진처럼 표현을 하죠. 이런 작품들. 이런 작품들. 이것도 라이브 아트에 들어갑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잡고 가죠. 라이브 아트는 문명적인 세련된 기교와는 다물, 이게 기교가 없어요. 기교 이전에 순수한 즐거움과 충동적 본능으로 자연 발생적인 소박함과 치졸함, 그리고 특이한 시각, 그리고 양식화의 특징을 보이는 예술을 이룬다. 그래서 회화에서 선명한 색채, 아까 했죠. 그 다음에 풍부한 세부 묘사, 아까 작품 같은 경우도 세부 묘사 많이 들었고, 평면적 공간 처리, 또 라이브 원근법을 무시하고, 구상적인 주제를 다루고, 그리고 그림은 작고 단조로우며 장식적인 경향이 있다. 요거. 그리고 라이브 아트에서 현대에 대한 현대의 관심은 원시문화, 우리 아까도 봤죠. 그 무의식적 정신 상태의 탐구에 매혹된 모더니즘에서 유래된다. 그래서 루소 작품, 이런 작품으로 우리가 금방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뭘 보냐? 나자레파를 봅니다. 나자레파. 우선은 얘네들과 좀 연관된 게 좀 있긴 한데, 여기도 역시나 이 중세적인 성향으로 돌아가자라는 거거든요. 자, 19세기 초에 로마에 활동한 독일 낭만주의 화가 그룹, 성누가 형제단이라고도 불린다. 성누가 형제단.
그래서 1809년 빈 아카데미 학생 6명이 중세예술, 다시 한번 봅니다. 중세예술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입니다. 자, 그럼 나자레파는 중세예술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주제도 중세적인 어떤 종교화도 굉장히 많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쭉 가서 요 밑으로 갑니다. 나자렛이라는 용어는 예수처럼 긴 머리를 한 사람을 가리키는 이탈리아 속어에서 나왔던 말인데, 로마에 도착한 멤버들은 성서에 나오는 머리 모양과 옷차림으로 지냈기 때문에 조롱 섞인 별명으로 나자렛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징과 의의 보시면 18세기의 신고전주의에 반대를 합니다. 일어난 모임이고요. 반전통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나자레파는 모든 예술이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목적을 지녀야 된다 믿었기 때문에 중세 후기 초기 르네상스 시기 화가들에 승부했는데, 그러면은 뭐랑 비슷하냐면 라팔 전파랑 좀 비슷해요. 라팔 전파랑 좀 비슷하고, 그래서 중세 후기 초기 르네상스 화가들의 승부했고, 그 뒤에 나타난 화풍은 예술적 기교를 위해서 종교적 이상을 벌였다는 이유에서 거부했고요. 중세식 도제 제도에 밀착된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아카데미의 판에 박힌 과정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수도원 같은 곳에서 함께 지내며 작업을 했대요. 나자레파의 주요 사업은 중세 미술인 프레스코 벽화를 되살리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했어요. 이런 작품들.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볼게요. 그러면서 뭐 독일에서 뭐 해체됐고, 그 다음에 바르톨디의 프레스코는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주제로 그림을 그린 것이고, 코넬리우스는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풀어주는 장면을 형제들이 그를 알아보는 장면으로 그렸고, 오버베크는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팔린 장면과 7년 동안 기근 장면을 천장에 그리면서 종교적인 내용, 성경적인 내용을 그렸다는 것이죠. 다 여기서 이 화가들은 선을 그림의 주된 요소로 생각을 했어요. 선을 주된 요소로 생각했고, 자, 선의 표현에 있어서 매우 예민한 감성을 나타내는데, 대신 색채는 중세 정신에 머물러 있어서 형태와 배경을 같은 방식으로 평평하게 채웠다. 다시 말하면 원근감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넬리우스는 이제 프레스코화가 독일 미술의 민족성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향의 토대로 다시 제공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영향받처럼 나자레파의 그림은 대부분 종교적 주제로 종래의 자연주의 화풍을 따르고 있어 지나치게 세부에 신경 쓴 데다 색상이나 형태의 생동감도 부족하다. 그러나 절실한 이상을 솔직히 표현한 점은 19세기 중반에 활동하던 영국의 라팔 전파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아까 라팔 전파랑 되게 비슷하다고 했는데, 나자레파가 라팔 전파한테 영향을 줬네요. 그래서 프랑스 화가 피비드 샤반과 나비파 화가들에게 나자레파의 신비로운 세계의 그 미학이 깊은 영향을 받았고, 초기 르네상스 소박한 정신세계로 복귀, 색채에 의한 낭만적인 검정의 고치, 그 다음에 중세의 공동제작 정신을 되살려 벽화를 남긴 기념비적인 업적은 19세기 후기 독일 미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크게 영향은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서 라팔 전파 좀 잠깐 보고 갑니다. 자, 라팔 전파는 1848년은 로열 아카데미의 역사화가 상상력도 없고 너무 인위적이라는 반발해가지고 젊은 영국 화가들이 결성한 단체인데, 그룹 명칭은 전후기 르네상스 이전에, 특히 라파엘로 이전 시기로 이제 이탈리아 미술의 전형적인 특징이었던 솔직하고 단순하고 자연미술에 대한 찬양을 나타내기 위해 붙인 이름입니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르네상스 초기도 해당되겠지만 후기 고딕에 해당되죠. 중세 후기 고딕. 로열 아카데미가 다니던 3명의 학생 화가이자 뛰어난 시인이었던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 그 다음에 열렘 홀먼 헌트, 그 다음에 밀레이가 결성됐습니다. 특징과 의의 보시면 종교와 중세를 주제로 다룬 그
그들 그림은 15세기 피렌체와 시에나 미술에 나타나는 깊은 신앙심과 순박하고 끊임없는 솔직함을 공유하며 깊은 내적 의미를 가진 주제를 선명하게 묘사하죠. 그러니까 나자레파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자, 그 밑으로 가면은 그 아름다움의 전통적인 그 이상을 무시하고 철저한 사실주의로 종교적 주제를 다루는 것은 불손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력한 미술 비평가 존 러스키는 이 유파를 강력히 응원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나팔 전파는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미술공예 운동이랑 연관성이 동시되죠. 그러니까 러스키는 되게 높이 평가하죠. 주요 작품은 밀레이의 부모 집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찰스 디킨스가 격렬하게 비난한 그림인데, 성스러운 인물들이 그 이상화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로 표현되어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헌트와 밀레이의 작품은 선명하고 화려한 조명, 깨끗한 분위기, 이제 거의 사진처럼 묘사한 정밀세부를 보여주는데, 그들은 성서의 중세문학을 주제로 해서 그리면서 개인의 시적 상징을 도입할 때가 많았대요. 그래서 로세티의 주님의 여종을 보라 하면서 축복받은 베아트리체 같은 작품은 희미한 윤곽선, 희미한 윤곽, 좀 더 조각적이고 암시적인 명암 표현, 흐릿하고 몽상적인 분위기로 구별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해당되겠죠. 이런 작품. 자, 영양가 변천 보시면은 나팔 전파 협회의 회원들 가운데 기법적으로 가장 재능이 뭐 뛰어난 그런 작가들도 있었고, 뭐 이거 특별한 건 없네요. 예. 자, 여기까지 보시고 변천에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나팔 전파하고 우리가 나자렛 화파랑 같이 연결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그 이후에 나오는 거 잠깐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